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10배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제안보 싱크탱크 선임연구원 37세 여성.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안보, 대중견제 전략을 분석하는 전문가. 처음에는 한국이 결국 미국의 압박 앞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게 된다. 워싱턴 DC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동맹국의 협상 패턴을 봐왔다. 미국이 압박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계산기를 두드린다. 돈을 더 낼지, 조건을 일부 받아들일지, 체면을 살리면서 타협할지. 겉으로는 강경한 척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대체로 물러난다. 그래서 처음 그 보고를 받았을 때도 나는 같은 장면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사실 숫자 자체보다 더 위협적인 건 그 뒤에 붙은 말이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들떴다. 몇몇 동료들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말했다. 한국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 협상할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강하게 반발해도 마지막엔 현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상식이라고 믿었다. 한국은 분명 강한 나라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들어온 한국 측 반응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협상 공식을 무너뜨렸다. 한국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철군하겠다면 얼마든지 하라. 나는 그 문장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허세라고 보기엔 너무 담담했고 감정적 반응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여유로웠다. 더 놀라운 건 국방부 장관의 후속 발언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오히려 진정한 자주국방을 완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쉽게 농담을 꺼내지 못했다. 우리가 예상한 것은 두려움과 타협이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아직도 너무 오래된 이미지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나는 원래 한미동맹을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한국의 안정을 지탱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의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구도. 그 구조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너무 침착했다. 정말로 철수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다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런 태도는 언제나 배경이 있다. 자신이 버틸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상대가 더 잃을 수 있다는 확신. 나는 먼저 숫자를 봤다. 예산 기지 운영비 전력 배치 지역 전략 가치. 그리고 자료를 읽을수록 점점 불편해졌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서사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 문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관련 자료를 펼쳤을 때 나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 상징적인 대미동맹의 결정체. 그런데 건설비의 대부분을 누가 냈는지 아는가? 한국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있던 문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엄청난 비용과 기반을 제공하며 미국의 전략적 전진 배치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 이건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어가 바뀌는 문제였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전기, 수도, 통신, 도로, 주변 기반시설, 각종 지원 체계.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정반대로 느끼기 시작했다. 당연한 건 미국의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제공이었다. 그리고 그 제공이 멈추는 순간 미군 기지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나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늘 숫자로 말하지만 그날 밤 숫자는 처음으로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과거 현장 조사 때 정리해둔 평택 관련 메모를 다시 읽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다. 그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어떤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상징이다. 문제는 그 상징을 떠받친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해외 주둔을 미국의 일방적 희생처럼 말한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은 단순히 부지를 제공한 수준이 아니었다. 기지 건설 자체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반도 사실상 함께 떠맡아 왔다. 나는 메모에 이런 문장을 남겨둔 적이 있었다. 한국은 동맹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동맹의 공동 투자자다. 당시에는 그 표현이 꽤 균형 잡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너무 순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에 발을 딛고 서 있게 만드는 핵심 후원자 중 하나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트럼프식 압박의 모양이 달라 보였다. 미국이 절대적 보호자이니 돈을 더 내라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온 파트너에게 더 큰 청구서를 내밀며 철수까지 언급한 셈이었다. 그건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오판일 수 있었다. 나는 한국의 정치적 반응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져야만 하는 나라라는 자의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제공해왔는지 알고 있었고 미국 역시 한국 없이 이 지역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즉, 한국의 강경함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꽤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부끄러움. 나는 전문가라고 불렸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현실을 늦게 본 셈이었으니까. 나는 그동안 한국을 성공한 동맹국으로는 자주 표현했지만 완성된 군사 강국으로는 쉽게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내 무의식 속에 오래된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여전히 북핵 위협 앞에 놓여 있으며 그래서 결국 미국의 안전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과 종속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자료를 다시 읽으며 나는 그 차이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다. 그것도 단순히 병력 수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실전적 운용 능력과 자국 중심의 방위체계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었다. K9 자주포, K2전차, 차세대 전투기 개발, 미사일 전력 강화, 해군 전력 증강. 이건 더 이상 미국 무기를 조금 사와서 조립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 구축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단계였다. 특히 내 시선을 붙잡은 건 한국 방산의 수출 확장 속도였다. 유럽, 중동,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가 실제 선택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도 분명했다. 성능, 납기, 가격, 유지 보수.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였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들의 군 전력을 설계해주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남의 보호를 구하는 국가는 협상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 무기를 만들고 팔고 운용체계를 확장하는 국가는 다르다. 그 국가는 스스로의 힘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힘이 한국 정부의 태도 뒤에 깔려 있다는 걸 느꼈다. 그들이 철군하겠다면 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무모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을 잘 아는 나라의 반응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종종 상대의 발언만 분석하는 실수를 한다. 누가 강경한지, 누가 여론을 의식하는지, 누가 블러프를 하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떠받치는 역량이다. 한국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국내용 발언일 뿐이다. 결국 뒤로는 조정할 것이다. 저 정도는 협상용 수사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말보다 먼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 속도, 드론과 무인체계 확장, 미사일 역량 고도화, 정보통신 기반의 지휘체계, 그리고 방산 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진 자신감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산업력, 교육 수준, 기술 내재와 제조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20세기 후반의 틀로 본다. 미국의 지원 아래 성장한 모범 동맹국. 하지만 2026년의 한국은 전혀 다른 좌표 위에 있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원전을 짓고, 이제는 첨단 무기와 미래 전장 기술까지 내놓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안보 문제에서까지 예전처럼 움츠러들 것이라 생각한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나는 내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의 전략적 자신감은 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군사 역량의 누적 성과에서 비롯된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서 있는 약한 최전선 국가가 아니었다. 한국은 스스로 전장을 계산하고 동맹을 재해석하고 필요하면 미국에도 조건을 되물을 수 있는 국가였다. 미국이 진짜 놀란 건 한국의 발언 수위가 아니었다. 그 발언을 뒷받침할 실력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 내가 파고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손실이었다. 미국이 정말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 경우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되는가? 전략가들은 결국 그 질문 앞에서 냉정해진다.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결론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동북아 전략의 핵심 축이자 중국 견제, 북한 대응, 해상 교통로 안정, 첨단 공급망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 블록 연대의 실질적 거점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숫자 몇 개로만 접근하는 순간 놓치는 게 있다. 한국과의 동맹은 병력 주둔비를 넘어선다. 정보 자산, 군수 네트워크, 지역 억지력, 경제협력, 기술 동맹, 외교적 상징성까지 연결돼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밀어붙여 관계를 약화시킨다면 그 손실은 단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본, 대만, 동남아, 나토까지 메시지가 번진다. 미국은 동맹을 존중하는가? 미국은 비용 청구서로 동맹을 다루는가? 위기 때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 미국의 힘은 군함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 네트워크는 신뢰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나는 경제적 측면도 다시 봤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핵심 기술 보유국이며 미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소재, 방산.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잃을 수 있는 건 구조적으로 훨씬 컸다. 그때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굵게 적었다. 한국은 비용 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상황은 명확했다. 미국이 한국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동맹 감각을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나는 내 분석을 설명해야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래도 한국이 결국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없는 안보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조금 강하게 나와도 결국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전 같았으면 그 질문에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달랐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 없이 완전히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 는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 보호를 구걸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걸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내 안에 오래된 프레임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솔직히 말해 대등하다고 느낀 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대등함은 GDP 숫자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대등함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전략 감각, 그리고 압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동맹은 언제 가장 강해지는가? 약한 쪽이 강한 쪽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되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다. 어쩌면 이번 일은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증명한 사건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제학습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강경한 요구가 협상 카드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과도한 압박은 실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문장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 한 줄이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동맹은 비용 청구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다. 한국은 이번 사안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동맹을 원하지만 굴종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협력을 원하지만 일방적 압박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도 갖고 있다. 그 메시지가 무서운 이유는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을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한국이 결국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해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경제력으로, 기술력으로, 산업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가 외교적 태도로 드러난 것이다. 워싱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던 저녁, 나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저장하고 천천히 모니터를 닫았다. 내 머릿속에는 처음 들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철군하겠다면 얼마든지 하라. 이제 나는 안다. 그 말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아나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한국이 결국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워싱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내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그 빗나감이 오히려 기뻤다. 틀린 게 아니라 배운 거니까. 동맹은 비용 청구서가 아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줬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